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대기실에서 박미경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봅니다. 9시 정각 면접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녀처럼 일자리를 구하러 온 중년 여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병원 특유의 기계음과 발걸음 소리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미경은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딸 은혜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 항암치료 3라운드 시작해요.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딸의 배려가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벌써 6개월, 치료비만 벌써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키운 딸이 22살에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니. 미경은 무의식 중에 목 부분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그 아래 숨겨진 길고 깊은 흉터가 시큰거렸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의 흔적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던 봄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3개월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재벌가 아들이었지만 합의금으로 모든 걸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받은 합의금으로 간신히 학업을 마쳤지만 얼굴과 목에 남은 흉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미경 씨 맞으십니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피로에 지친 표정이었지만 품격 있는 차림새였습니다. 윤정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오락가락하시거든요. VIP실에서 24시간 간병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은혜의 항암 치료비가 절실했습니다. 월 400만 원이라는 간병비는 일반 간병의 2배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험은 충분하시고 신원조회도 깨끗하시네요. 15년간 간병 경력이라 인상적입니다. 윤정민이 미경의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저희 집안 일은 절대 외부에 알리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대기업 회장이시라 언론에 관심이 많거든요. 비밀보장각서에 사인해 주셔야 합니다. 윤정민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미경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그저 성실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이건. 윤정민이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선불로 드리는 첫 달 간병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미경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딸의 치료비 때문에 급한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중환자실보다도 조용한 VIP실에 들어서자 미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의 왼쪽 관자놀이에서 턱까지 이어진 긴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마치 칼로 그은 듯한 일직선의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생긴 자신의 흉터와 위치도 모양도 길이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미경은 무의식 중에 스카프로 가린 자신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침대 옆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음과 산소호흡기의 작동 소리가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TV와 함께 고급스러운 소파가 배치되어 있어 일반 병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버님, 새로운 간병인분이 오셨어요. 윤정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윤 회장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미경을 바라보는 눈빛에 무언가 간절함이 스쳤습니다. 탁한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의식의 흔적을 미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윤정민의 설명을 들으며 미경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료진들이 교체해놓고 간 새하얀 침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윤 회장의 거친 손을 잡자 그가 희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의식이 더 또렷한 것 같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미경의 말에 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누군가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경은 윤 회장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78세라고 했지만 골격이 건장하고 손톱도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흉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정민아, 간병인은 어떤 사람이야? 복도에서 만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소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간호사 출신답게 병원 환경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에는 묘한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신원조회도 깨끗하고 경력도 충분해. 15년 경력의 평점도 높더라고.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간병비를 받는 거지? 아픈 딸 치료비가 급해서 그런다더라.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소영은 윤정민의 답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뭐? 아버지가 그 사람을 보고 반응을 보이시더라고. 평소엔 거의 무반응이셨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 회장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계획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뇌경색 이후 의식불명 상태라는 의사소견서로 후견인 신청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켜봐야겠어. 아버님 상태가 급격히 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 알겠어. 그런데 간병인한테는 당분간 아무 말 하지 말자. 괜히 의심받을 수 있어.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경은 간병 준비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지만 아직 그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면 바로 연락해줘. 소영이 간병실로 들어가며 미경에게 당부했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윤 회장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그녀의 모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미경은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간병 경험이 많으시니 잘 아시겠지만 뇌경색 환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혈압이나 맥박에 이상이 있거나 발작 증세를 보이시면 즉시 연락주세요. 소영의 설명은 의학적으로 정확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윤 회장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그의 미세한 변화들을 관찰했습니다. 숨소리, 눈의 움직임, 손가락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지켜봤습니다. 아버님을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민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미경은 놀랐습니다. 아직 의료진도 퇴원을 권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집에서 편안히 계시는 게 회복에 더 도움될 것 같아서요. 물론 간병인님도 함께 상주해 주셔야 합니다. 1층에 별도 방을 준비해 드렸어요. 강남구 압구정동의 3층 주택은 웅장했습니다. 정문에서 현관까지 이어진 조경도 아름다웠고 건물 자체도 고급 자재로 지어진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1층 거실은 천장이 높고 대형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형 TV 앞에 병원 침대를 설치했고 미경은 거실 옆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간병에 필요한 의료 장비들도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기, 심전도 모니터, 흡인기까지 병원 못지않은 시설이었습니다. 이 정도 장비를 개인이 갖춘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텐데 역시 재벌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새로운 환경이 어떠세요? 미경이 물으니 윤 회장이 고개를 간신히 끄덕였습니다. 병원보다 확실히 의식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익숙한 공간의 냄새와 분위기가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던 미경은 2층으로 이어진 넓은 계단과 복도, 그리고 여러 개의 방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방은 일반 가정집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에 갔을 때 미경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대형 냉장고 안쪽 구석진 곳에 약물 보관함이 있었는데 일반 가정용보다 훨씬 많은 약들로 가득했습니다. 진통제, 수면제, 심지어 마취제까지. 간병에 필요한 것 치고는 과도한 양이었습니다. 라벨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대부분이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의 약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처방이 필요한 강력한 진정제가 여러 병 보관되어 있었는데 의료 환경이 아닌 가정에서 발견된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해. 미경의 가슴 속에 첫 번째 의혹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간병 경험이 많은 그녀도 이런 약물들을 개인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야간 간병 시간,
미경은 윤 회장 곁에서 졸다가 희미한 신음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거실은 조명을 모두 끈 상태라 어둠 속에서 윤 회장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으, 으. 윤 회장이 무언가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단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미경이 귀를 가까이 대자 윤 회장이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위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단순한 환청이나 착각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회장님이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힘겹게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정상적으로 간병하는 척 했습니다. 혈압을 재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내려온 것은 한소영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완전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잠옷이 아닌 정장 차림에 화장까지 한 것을 보니 잠들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깨셨다가 다시 주무시고 계세요. 혈압은 정상 범위고요. 미경이 대답하자 소영은 윤 회장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전문적인 손길로 맥박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의식 회복 정도를 점검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지는 않았나요? 소영의 질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윤 회장이 무언가 말하는 것을 걱정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신음소리만 조금 내셨어요. 미경은 위험이라고 했던 말을 숨겼습니다. 직감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찍 일어난 미경은 윤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장애가 있어 죽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영양을 고려해서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던 중 뒤편 구석진 곳에서 주사기와 약병 여러 개를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본 것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라벨을 읽어보니 여러 종류의 진정제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많은 약물이 있는 거지? 간병 경험이 많은 미경도 처음 보는 약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대부분이 의식을 흐리게 하는 강력한 약물로 분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 가정의 냉장고에 이런 약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주사기들이 새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미경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 기사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윤 회장과 20년간 일한 베테랑 운전기사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 회장님 병원 예약이 있어서 차를 빼려고 왔는데. 그런데 뭘 그렇게 자세히 보고 계세요? 김 기사는 미경이 주사기를 들고 있는 것을 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무언가 예상했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약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병인님. 김 기사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김 기사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회장님을 20년간 모셨는데 요즘 뭔가 이상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김 기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차고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그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 간병 시간, 미경은 윤 회장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처방전에 따르면 혈압약과 뇌경색 치료제, 그리고 비타민 보충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윤 회장의 상태를 보면 이 정도 약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약들만으로는 이렇게 의식이 흐려질 이유가 없는데. 간병 경험상 윤 회장의 상태가 처방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뇌경색 환자라고 해도 너무 의식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끔씩 보이는 또렷한 반응을 고려하면 뇌 손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팔을 살펴보던 중 미경은 여러 개의 바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정맥 주사를 맞은 흔적이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자국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때 윤정민이 소영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의식이 또렷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혼미하시네요. 약물 효과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경의 대답에 윤정민과 소영이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암묵적인 소통이 오가는 듯 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나요? 단어나 문장 같은 것 말고 그냥 소리라도? 소영의 질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윤 회장이 무언가 말하는 것을 걱정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우려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가끔 신음소리 정도만. 미경은 어젯밤 위험이라고 했던 말을 숨겼습니다. 직감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미경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앞에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정민이에요. 윤정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너무 혼미한 것 같아서. 미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요,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함부로 조절하면 안 돼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의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지만 미경에게는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님, 아버님 상태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남겨주세요. 의식 수준, 반응 정도, 말씀하시려는 기색이 있는지까지 모든 걸 다 기록해 주시고요. 소영의 요청은 일견 합리적이었지만 미경에게는 감시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미경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낮에 본 이상한 약물들이 계속 신경 쓰였고 윤 회장의 위험이라는 말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층은 복도가 길고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주인 침실, 서재, 게스트룸 등이 있었고 복도 끝에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대형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서류들을 살펴보니 후견인 신청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 회장을 의식불명 환자로 규정하여 윤정민이 후견인이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 사유란에는 지속적 의식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본 윤 회장은 분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말도 하려고 했고 상황 판단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특히 위험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완전히 또렷했습니다. 더 뒤적여보니 유언장 초안도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윤정민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그런데 서명란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고 윤 회장의 지문을 찍을 수 있는 스탬프와 잉크패드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유언장에 서명을 받으려는 건가? 미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 회장의 위험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려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구해달라는 뜻이었을까요? 서재 구석에 있는 서류함을 열어보니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의료 기록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 회장의 뇌경색 진단서가 2장 있었는데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는 경미한 뇌경색, 의식회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중증 뇌경색, 의식회복 불투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발행된 진단서인데 내용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약물들, 가짜 유언장, 조작된 진단서. 모든 게 윤 회장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미경은 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본 서류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의 약물들을 다시 살펴보니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한 다양한 진정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의식을 흐리게 하는 약물들이었습니다. 약병들을 자세히 보니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집으로 온 이후에 새로 구입한 것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병에는 주사기로 뽑아낸 흔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약들을 윤 회장님께 몰래 주사하고 있는 건가? 끔찍한 가정이 미경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였습니다. 벌써 일어나셨네요. 김 기사가 뒷문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 같았습니다. 김 기사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김 기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 기사님, 혹시... 미경이 말을 꺼내려던 순간 김 기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간병인님, 제 방에서 잠깐 이야기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 기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고 옆 기사 숙소로 들어가니 김 기사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벽면에는 20년간 찍은 윤 회장과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간병인님,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김 기사의 첫 마디에 미경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자신만 느끼던 의혹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간 회장님을 모셨는데 이번 일은 정말 이상합니다.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거든요. 70대 후반이시지만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신문도 꼼꼼히 읽으시고 회사 일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부터 급격히 의식이 나빠졌습니다. 그게 뇌경색 후유증 아닌가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님이 병실에서 무언가 주사를 놓는 걸 봤거든요. 간호사들 몰래 새벽 시간에요.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시니 의료행위를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의사 처방도 없이 몰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모신 이후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점점 더 흐려지고 계세요. 김 기사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며느님이 버린 주사기입니다. 혹시 모르니 몰래 가져왔습니다. 미경이 봉투를 들여다보니 사용된 주사기와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미다졸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김 기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와 의료용 거즈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님이 새벽에 몰래 회장님께 주사를 놓고 나서 버린 것들이에요.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간병인님이 오신 후로 더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게 증거가 될까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병인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회장님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김 기사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20년간 모신 주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들키면.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장님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김 기사의 말에 미경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윤 회장의 위험이라는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 기사와의 대화 후 미경은 새로운 각오로 간병에 임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윤 회장을 구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회장님, 저 박미경입니다. 들리세요? 윤 회장의 손을 잡고 말하자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새벽에 투여된 약물의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누군가 이상한 약을 주사하고 있나요? 윤 회장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누가요? 며느님이요? 다시 끄덕임. 윤 회장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유언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을 강요받고 계시는 거예요?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회장님,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으신가요? 윤 회장이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서류함 방향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민과 소영이 돌아온 것입니다. 윤 회장은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상태는 어때요? 소영이 들어와 윤 회장의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간호사의 습관적 행동이었지만 미경의 눈에는 감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으십니다. 다만 가끔 눈을 뜨시는 것 같아요. 미경은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의식이 돌아오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시면 뇌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소영의 말은 의학적으로는 맞았지만 미경에게는 윤 회장의 의식 회복을 막으려는 의도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간병 기록을 더 자세히 적어주시고요. 특히 의식 수준 변화는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해 주세요. 이는 분명 윤 회장의 의식 회복 패턴을 파악해서 약물 투여 시점을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 윤정민과 소영이 2층으로 올라간 후 미경은 조용히 거실의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윤 회장이 가리킨 곳이었습니다. 서류함 맨 밑에서 봉투에 든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2층 서재에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가족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윤정민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윤정민과 소영이 윤 회장을 의식불명으로 만들어 후견인이 된 다음 가짜 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미경은 진짜 유언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동시에 2층 서재에 있던 가짜 유언장도 증거로 찍어두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서도 함께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언장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말미에 적힌 날짜가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15일 교통사고로 한 젊은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며 제 재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 합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 4월 15일. 바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 회장이 바로 30년 전 자신의 친가해자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똑같은 흉터, 윤 회장이 자신을 보고 보인 특별한 반응,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른 시간인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일어나셨네요. 윤정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어때요? 어젯밤에 좀 이상하시지 않았나요? 윤정민의 질문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미경이 뭔가 알아챘는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으셨어요. 그래요? 혹시 아버님이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거나 의식이 또렷해 보이신 적은 없었나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미경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워낙 의식이 혼미하셔서 가끔 신음소리 정도만 내세요. 하지만 윤정민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윤 회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소영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컨디션 조절용 주사예요. 혈압이 조금 높아서요. 소영의 설명이지만 미경은 그 주사기 안에 액체가 혈압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의식을 더 흐리게 하는 진정제일 것입니다. 잠깐만요. 미경이 소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혈압약이라면 경구 복용도 가능할 텐데 왜 주사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전도 확인해 주세요. 간병인이 뭘 안다고 의료진 판단에 간섭해요? 소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미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5년 간병 경력에 이런 주사는 처음 봐요. 라벨도 없는 주사기고요. 그때 윤정민이 내려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병인이 의료행위에 간섭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냥 안전상 확인하고 싶어서. 미경이 변명하려던 순간
윤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안 돼. 분명한 거부 의사였습니다. 윤 회장도 그 주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싫다고 하시네요. 미경이 말하자 윤정민과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의식이 명확하지 않으셔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의료진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윤 회장이 더욱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싫다. 하지 마.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의 의식이 분명히 있었고 그 주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뇌경색 환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반응할 수 있나요? 미경의 지적에 소영이 당황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뇌경색 환자에게는 흔한 일이고요. 하지만 윤 회장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해줘. 이번에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구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누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경이 묻자 윤 회장이 소영을 가리켰습니다. 안 돼.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민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치료를 위한 주사인데. 하지만 윤 회장이 미경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또 와줘. 위험해. 이제 확실했습니다. 윤 회장이 위험하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모든 게 조용해진 후 미경은 김 기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기사님, 큰일이에요. 오늘 직접 봤는데 정말로 회장님께 이상한 주사를 놓으려고 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런데 회장님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의식이 완전히 또렷하셨고요. 그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네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더 증거를 모아야겠어요. 그리고 혹시 회장님께서 뭔가 더 말씀하시면 녹음해 둘게요. 그날 밤, 미경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윤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 소영이 몰래 내려와서 주사를 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새벽 2시쯤 예상대로 소영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경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영이 윤 회장에게 약물을 투여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윤 회장이 갑자기 눈을 뜨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 하지 마. 놀란 소영이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치료용 주사예요. 하지만 윤 회장은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만. 위험한 약물이야. 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때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간병인님. 아버님이 갑자기 깨셔서 놀라셨나 봐요. 하지만 윤 회장이 미경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도와줘. 나를 죽이려 해. 미경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누가 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독 주사. 매일. 의식. 잃게. 무슨 독 주사요? 치료를 위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유 원장. 강제로. 재산. 빼앗으려고.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윤정민도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착각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윤 회장은 더욱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착각 아니야. 너희가 매일 독주사. 나를 바보 만들어서 재산 빼앗으려고.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아버님 치료를 위해. 거짓말. 진짜 유 원장. 서류함에 있어. 내가 쓴 진짜. 윤 회장이 서류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윤 회장이 미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다치게 한. 미경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 미안했다. 평생 죄책감에. 그래서 재산. 기부하려고.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 기사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기사님, 어젯밤에 모든 걸 녹음했어요. 그리고 진짜 유언장도 찾았고요. 그럼 이제 신고할 수 있겠네요.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그때 윤정민과 소영이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간병인님, 급한 일이 생겨서 아버님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윤정민의 말에 미경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간병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계세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지만 미경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들통날까봐 윤 회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어젯밤에 오히려 의식이 또렷하셨는데요. 그게 더 위험한 신호예요. 뇌경색 환자가 의식이 갑자기 또렷해지는 건 환자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어 전문 의료진 판단이 필요해요. 소영이 그럴듯한 의학적 설명을 했지만 미경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럼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일반 병원으로? 아니요, 저희가 알고 있는 병원이 있어서요. 거기서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윤정민과 소영은 서둘러 윤 회장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이 거부했습니다. 안 가. 여기 있을래. 이 사람. 미경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지켜줘. 아버님, 치료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윤 회장은 완강했습니다. 안 가. 너희가 나를 더 아프게 할 거야. 그때 김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김 기사님. 회장님을 병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차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김 기사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간병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왜 병원으로?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하지만 김 기사가 윤 회장을 보니 오히려 어제보다 훨씬 또렷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몸이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김 기사. 나는 괜찮아. 이 사람들이 나를. 윤 회장이 말하려던 순간 소영이 재빨리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안정을 위해 투약이 필요하다며 움직였습니다. 안 돼. 미경이 소영의 손을 막았습니다. 왜 막아요? 회장님이 싫다고 하잖아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죠. 지금 아버님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예요. 하지만 윤 회장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독주사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윤정민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김 기사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독주사를 맞고 계신 거예요? 그래. 매일 밤 의식 잃게 하는 약물. 김 기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 기사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해야 해요. 미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뭘 신고한다는 거야? 윤정민이 화를 냈습니다. 살인미수요. 회장님을 독주사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살인미수. 무슨 소리야. 증거도 없으면서. 하지만 미경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가짜 유언장과 후견인 신청서도 사진 찍어뒀고요. 윤정민과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김 기사님이 모아둔 주사기와 약물들도 있고요. 당신이 뭔데 이런 일에 끼어들어. 소영이 화를 내며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 피해자예요. 미경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30년 전에 저를 치셨어요. 그래서 이 흉터가 생겼고요. 미경이 스카프를 벗어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회장님을 구해드리게 됐네요. 원수를 은인으로 갚는 거죠.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괜찮아요, 회장님. 이제 서로를 구해주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기사가 이미 112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윤가 앞에 섰습니다. 이 형사를 포함한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112 신고 접수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데. 윤정민이 항변했지만 이 형사는 냉정했습니다. 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경이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소영이 몰래 주사를 놓는 영상과 용량을 늘려야겠어라는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이건 편집된 거 아닙니까? 조작 가능한 자료예요. 소영이 발끈했지만 김 기사가 보관해둔 주사기와 약병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 약물들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처방전 의약품입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영이 말을 잃었습니다. 간호사 자격으로 병원에서 병원 허가 없이 의약품을 반출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더구나 살인 목적이라면 살인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하지만 윤 회장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치료가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현재 피해자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응급실로 이송 준비하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윤 회장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약물 영향 가능성이 확인되어 추가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윤정민과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정도 농도면 의식을 잃을 만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여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정말로 독주사를. 이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윤 회장이 해독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점차 돌아오고 있었고 얼굴빛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박미경입니다. 들리세요? 윤 회장이 또렷하게 눈을 뜨고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완전히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감사하다는 말을 간신히 했습니다. 목소리도 전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병실로 들어와 윤 회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도적인 약물 투여로 의식을 잃게 한 후 후견인 신청을 통해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진술이 가능하시면 도와주세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독 치료 효과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정민이가, 소영이가 매일 밤 주사를 놨어. 의식을 잃게 하려고. 끊어지는 말이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주사였는지 기억나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맞고 나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졌어. 유 원장도 위조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의사는 어떠십니까? 윤 회장이 미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류함. 진짜 유 원장. 있어. 미경이 촬영해둔 진짜 유 원장 사진을 보여주자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본인의 진짜 유 원장이 맞습니까? 맞아. 30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야. 윤 회장의 명확한 답변으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 회장이 미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미안했다. 평생. 죄책감에. 이제 괜찮아요, 회장님.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미경의 말에 윤 회장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남경찰서 조사실에서 윤정민과 소영이 각각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다졸람은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간호사 자격으로 병원에서. 치료 목적이었어요. 소영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병원 허가 없이 의약품을 반출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더구나 살인 목적이라면. 이 형사가 압박하자 소영이 결국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시 의식을 잃게 하려고 했어요. 후견인만 되면 아버님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 잠시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아버님이 죽을 때까지였나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지속적인 약물 투여로 윤 회장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정민도 별도 조사실에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짜 유 원장은 언제 준비했습니까? 아버지가 쓰러진 직후부터.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위한 거죠? 전 재산을 본인이 상속받는 내용인데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재산 관리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진짜 유언장의 내용과 비교하면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범죄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녹음, 영상, 약물, 가짜 유언장, 피해자 진술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형사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한편 미경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간병인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30년 전 피해자라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30년 전에는 제가 피해를 당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서울대병원 일반병실로 옮겨진 윤 회장은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해독 치료 후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고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경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별 말씀을요. 저도 처음엔 그냥 간병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3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윤 회장이 미경의 흉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흉터 때문에 더 믿음이 갔어요. 3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저를 친. 맞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타났을 때 하늘이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속죄할 기회를.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때 받은 합의금으로 학업도 마쳤고. 아닙니다. 제가 보상해드려야 합니다. 짧은 치료비도 그렇고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용서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회장님을 봤을 때 흉터가 똑같아서 놀랐어요. 하지만 설마 했거든요. 저도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아봤어요. 그 흉터며 눈빛까지. 3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더 간절했어요. 당신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윤 회장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괜찮아요, 회장님.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방식으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해가 지는 옥상 정원에서 미경과 윤 회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고 후에 어떻게 사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얼굴 흉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사람들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고요. 하지만 딸이 태어난 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딸분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백혈병이에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회장님을 구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닙니다. 이건 속죄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석양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루어진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흉터를 가진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니.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운명인가 봐요. 나쁜 운명이 좋은 운명으로 바뀐. 두 사람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흉터는 더 이상 아픈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진짜 유언장 말인데. 정말 재산을 기부하실 거예요? 네, 그게 제 오랜 꿈이었어요. 30년 전 사고 이후로 계속 생각해온 일이고요. 대단하세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민이나 소영 같은 문제가 생기죠.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윤 회장의 말에 미경이 감동했습니다. 그럼 재단 이름은 뭘로 하실 거예요? 새희망재단은 어떨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뜻으로. 좋은 이름이네요.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요? 사실 간병 경험이 있는 분의 조언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강남지방법원에서 윤정민과 소영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미경과 김 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윤정민, 한소영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약물 중독시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살인미수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의료진을 기만하고 가족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정민에게 징역 5년, 피고인 한소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지만 미경의 용기 있는 신고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간병인의 적극적인 신고로 해결된 모범 사례입니다. 시민들의 정의감과 용기가 범죄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미경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김 기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간병인님이 아니었다면 회장님은 김 기사님도 큰 용기를 내주셨잖아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정말 재단을 만드신다고 하시더군요. 네, 새희망재단이라고 해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신대요.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6개월 후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진료실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은혜야, 검사 결과가 나왔어. 미경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6개월간의 항암 치료로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완전 관해입니다. 백혈병 세포가 거의 검출되지 않아요. 치료가 성공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미경과 은혜가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 나은 거야? 그래, 이제 정상 생활할 수 있어. 대학교도 복학할 수 있고. 윤 회장이 지원해준 치료비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도 성공적이었고 부작용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새희망재단의 첫 번째 지원 대상자가 바로 은혜였습니다. 윤 회장님께 감사 인사드려야겠다. 병실을 나선 미경은 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은혜가 완전관에 판정받았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정말 다행입니다. 윤 회장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회장님도 건강 회복하시고 재단 일도 잘 되고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정말 고마운 인연이에요. 미경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딸의 치유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1년 후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윤 회장과 미경이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간병 일은 어때요? 지금은 VIP 간병 전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때 일 이후로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요. 특히 의료진이나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를 찾더라고요. 당연하죠.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인이니까요. 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새희망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유언장대로 재단을 설립했어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주 사업이고 특히 희귀질환이나 암 환자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정말 뜻깊은 일이에요. 미경도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간병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소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어때요? 대학교에 복학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를 닮아서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처음엔 제가 겪은 일 때문에 의료진을 불신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한때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민이와 소영이는 어떻게 됐어요?
정민이는 교도소에서 참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편지를 보내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결국 제 아들이니까요. 윤 회장의 목소리에 아픔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어떤가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됐어요. 출소 후에도 의료 관련 일은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당연한 결과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30년 전 사고 후에 많이 힘드셨죠? 윤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그 장면이 나타났어요. 당신이 쓰러진 모습, 피를 흘리는 모습,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날 이후로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있었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직접 찾아뵙는 거였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비록 이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운명 같아요.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바뀐. 2년 후 미경의 새 집 거실에서 가족의 따뜻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아파트는 윤 회장의 도움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의대 최종 합격 통보 받았어. 정말? 축하해, 은혜야. 모녀가 기쁨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은혜의 꿈이었던 의사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엄마가 윤 회장님을 구해준 것처럼 나도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은혜의 말에 미경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내가 백혈병을 이겨낸 경험을 살려서요. 좋은 생각이야. 환자의 마음을 아는 의사가 되겠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경은 흉터를 만졌습니다. 예전처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흉터는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윤 회장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혜 의대 합격 축하 선물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지는 법이죠. 그리고 재단에서도 은혜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기도 하고. 윤 회장이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미경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전에는 원망했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계속되길 바라요. 은혜가 두 어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의대까지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은혜야,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우리는 조금 도왔을 뿐이고. 아니에요. 엄마의 용기와 할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의대 진학, 미경의 간병 전문가로서의 활동, 윤 회장의 재단 운영까지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5년 후 서울대병원 VIP 병동에서 미경은 병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간병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새로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미경을 직접 지명 요청했습니다. 박미경 간병사님이시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간병해드리겠습니다. 미경이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운 80대 노인 환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 와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미경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환자의 말에 미경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간병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미경의 말에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전 윤 회장 사건 이후 그녀는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5년 전과는 다른 확신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해본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생존의 증거이자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표시였습니다. 병실 한켠에 놓인 새희망재단 팸플릿을 보며 미경은 웃었습니다. 윤 회장과 함께 만든 재단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새희망재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환자 가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미경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시작된 아픈 인연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윤 회장과 함께 재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200명의 환자를 도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뿌듯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다니.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재단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회장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재단의 미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내년에는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미경 씨의 경험을 다른 간병인들과 공유하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단순히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도 강조해야겠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협력은 계속되었고 그들이 만든 재단은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의대 몇 학년이죠? 이제 본과 2학년이에요. 임상 실습을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훌륭하게 잘하고 있네요. 어머니를 닮아서. 감사해요. 은혜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정말 따르거든요. 저도 진짜 손녀를 둔 것 같아서 기뻐요. 석양이 지는 병원 옥상에서 두 사람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이 지났네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그때 용기를 내주신 덕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을 덜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흉터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 흉터들은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표시였습니다.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환자 수술에 참관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나도 빨리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메시지를 읽은 미경이 웃었습니다. 은혜가 첫 수술 참관을 했다고 하네요. 벌써?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곧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세 사람이 모두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네요. 윤 회장의 말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30년 전 사고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이야.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배웠어요. 해가 완전히 진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환자들이 그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30년 전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이렇게 희망찬 현재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윤 회장님도, 은혜도, 그리고 나도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 일기를 쓰고 나서 미경은 거울을 보며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제 그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해준 운명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은 내일 만날 새로운 환자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과 희망은 내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이루어진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 그리고 그 화해가 만들어낸 새로운 희망들.
미경과 윤 회장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흉터는 이제 상처가 아니라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의 표시였습니다.